JTBC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폭동이 벌어진 당시 법원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당연히 취재하고 싶었겠죠. 다른 언론사는 밥으로 안 간 게 아닙니다. 젊은 시각은 체포가 되는데 왜 JTBC는 체포가 안 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이 무슨 시위대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은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경찰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한테 시비를 거는 장면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나다가 시민들이 세우는 카메라 삼각대 있잖아요. 그걸 바르고 그것도 찹니다. 그 영상에 찍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는 노인을 확 밀쳐가지고요, 머리가 땅에 심하게 부딪히는 이런 장면도 영상에 나왔었고, 또 어느 여성, 중년 여성을 그냥 분리만 시키면 되는데 잡고 두 손을 힘껏 내동지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부상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 과잉 진압 대응하는 모습이 하나씩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한다. 그러면 그걸 일방적으로 경찰만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경찰이 자기들도 자초한 면이 있다. 시위를 자극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폭력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다만 아니,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제 예전에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 자체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절차적인 문제나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법조계에서도 법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폭력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세히 다뤄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위법 수사 논란에 반박할 그런 빌미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결국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파 내부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공감하나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 방송 서두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론조사가 이 폭력 사태에 있기 전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지금 이 폭력 사태 때문에 여론조사가 다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일부 그 중도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경찰의 어떠한 유해가 받았다, 경찰의 유해를 받았다 그래서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때려 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다른 일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래서 왼쪽 뺨을, 남의 뺨을 때리던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영상 채증을 보니까 경찰이 뭐 셔터를 반만 올리고 뭐 유도를 한 다음에 경찰이 빠졌다, 그래서 시위대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자, 경찰이 셔터를 반만 올리고 빠졌다 그래서 시위대가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계셔야 되는 것이고, 물건을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부시는 거를 지금 다른 뭐 진보 언론 쪽에 있는 기자가 유도해서 먼저 창문을 부셨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부신다 그래서 나도 같이 가서 창문을 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 개개인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시위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폭력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노총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맞습니다. 민노총 얘기가 예. 저희 할 건데, 예. 이게 대부분의 분들, 그동안에 이제 한남동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부지법 인근에서, 애호개역 인근에서 네. 집회 시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평화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평화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의 그 퓨어함이 좀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이 사라지죠.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 따르면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경찰의 강경 대응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 관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공감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공감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서 질서 정연하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도 잘 치우고, 그다음에 폭력 시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여성이 나오고, 젊은 2030이 애인들이 같이
나오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서북지법 같은 일이 다른 곳 가서 또 생긴다. 예를 들면 혼자 앞에서도 또 앞으로 이런 시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의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이런 폭력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우리가 치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정당성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자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 보도에 있어서도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균형 있게 보도해달라. 한쪽만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보도하지 말고 예. 그 말씀 꼭 좀 강조합니다. 균형 부분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첨언드리자면은 예전에 지난 12월 28일입니다. 박수영 의원 부산시당위원장 사무실에 민노총과 대진연 1,300여 명이 난입해가지고 8시간 이상 감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박수영 의원 사무실의 불법 점거 감금은 시민들의 항의 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도 이 난입한 감금 주역과 교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남태령을 넘어서 온 그 전농의 트랙터 시위. 네. 이 트랙터 시위, 트랙터가 매드맥스 같이 막 왔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폭력을 동원한 전형적인 불법 시위잖아요. 근데 이거 경찰 무사 통과해주고 한남동까지 왔어요 트랙터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연 잣대가 공평하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 잣대가 공평하냐라는 비판이 이래서 적용되는 거,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두 가지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경찰의 이제 불공정한 잣대에 대해서 어떠한 현장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어떠한 현장에서는 시위대를 옹호하고 경찰의 관등 성명을 명확하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제복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던가.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너 위해를 가했어. 너 경찰 관등 성명 이름이 뭐야? 체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런 명확한 그 경찰의 불공정을 막기 위한 제도를 하나 창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그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졌을 때 얘기가 좀 나온 것인데 예. 야 우리가 청년들이 그 서부지법에 대해서 그 많은 시위대들이 물건을 부시고 폭력성을 하는 것일 때는 다 안 된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국민의힘 청년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국의 시도당에서 청년위원회가 잘 돼 있고 중앙청년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네. 진종호 지금 전 최고위원이 예.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게 중앙청년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하. 좀 애매한 위치가 네. 됐는데 이거 지금 이 인력과 조직력이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 일할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조를 짜가지고 예. 질서 유지 라인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청년들이 좀 해야죠. 그래서 그 시위대들이 뭐 어떠한 그 국가 건조물을 국가 건물을 진입하려고 그랬을 때는 우리 팀이 막아야죠. 예.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노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폴리스 라인을 경찰이 막으니까 싸움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물과 기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비눗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 청년위원회 활동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위대분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후의 보루인 건데 거기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건물도 엄청 조그맣니다. 맞아요. 조금해서 들어가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중앙청년위원이나 각 시도당 청년회를 조를 짜가지고 질서 라인에 그러면 이제 시위대들도 흥분을 안 하는 거죠. 댓글 보니까 국힘이 하겠냐고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위대들도 예. 흥분 안 하는 거죠. 너 뭐야? 그랬을 때 저 국민의힘 청년위원 소속 누구입니다. 자 예. 우리 흥분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복장을 다 같이 차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시위대들도 같은 팀이야? 알았어. 이렇게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게 않을까. 이제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당에서 공식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나가서 시위에 합류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당에서 마치 이 시위를 주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시위가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공감 얻는 이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직접 이제 당에 있는 당직을 맡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질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팀을 꾸려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그날 보면 왜 기자하고 유튜버가 섞여가지고 그건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예, 다뤄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하고 생각이 많이 일치하시네. 예. 네. 일단 근데 그에 앞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좌파는 시위하고 전략, 뭐 프레이밍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근데 우파는 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뭐 폭도라는 표현을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좌파 쪽에서 극우 이런 표현으로 많이 뭐 극우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표현의 도덕적인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김종민 변호사 글에서 좀 따왔는데 민주당과 언론, 경찰의 표현의 도덕적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또 앞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근원적으로 이렇게 분노하게 된 부분 저는 어느 정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법부가 내 삶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민들이 결국에는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남동도 그렇고 지난번에 애호개혁에 온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해서는 모두라고는 아니지만 일부분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과연 이제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가 되고 두 번째로 저 이제 잣대가 공평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잣대가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버 젊은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80만 정도 되는 저희랑도 이제 잘 아는 유튜버 젊은 시각 이분이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상 촬영만 하고 있었는데 체포가 됐어요. 이 친구가 뭐 강경한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영상 촬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같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JTBC 같은 경우에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사진 띄워드릴게요. JTBC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폭동이 벌어진 당시 법원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폭동이 벌어진 당시 법원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단독 취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재진이 간 거고 카메라도 직접 본인들이 찍은 것 같아요. 보통 ENG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 걸 봤을 때는 아마 고프로 같은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단독 취재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젊은 시각은 체포가 되는데 왜 JTBC는 체포가 안 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간 게 아니라 잠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언론사는 바보로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언론사는 왜 바보로 안 들어간 거? 다른 언론사도 당연히 취재하고 싶었겠죠. 다른 언론사는 바보로 안 간 게 아닙니다. 정해진 취재 라인 밖에서 찍고 있던 건데 그리고 나서 JTBC는 다른 언론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 놓고 극우 유튜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침입했던 유튜버들을 또 매도를 많이 했죠. 매도를 했고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매도를 하면서도 좌파 유튜버의 영상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어쩌라젠가 그런 사람의 이제 영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대는 공평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무용 언론의 자유 중요한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정해진 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다른 언론사는 바보입니까? 그 젊은 시각이 촬영하는 장비와 JTBC가 촬영하는 장비의 JTBC의 장비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지 않겠습니까? 네. 법원에 들어가는 게 진짜 위험한 게 이러한 뭐 시위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촬영하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문서를 촬영하고 나올지 누가 알아요. 네. 법원에 다수의 판결문 또 증거자료 개인정보가 다 있을 텐데 카메라를 돌리는 게 다 이게 불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JTBC가 만약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단독 취재했다? 그게 아니에요. 단독 불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사 중에 단독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다 증거 영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몇 년 된 것 같은데 법조 기자가 검사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수사 자료 같은 걸 찍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실형은 아니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느냐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판결문이 있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쓰려고 준비해놓은 자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방실에 방실에 침입할 그럴 권한 자체를 주지 않았는데 언론의 자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지금 침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JTBC는 대통령 그 관저에 대해서 헬기 촬영 논란도 있었던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그러면 잣대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시각 같은 그런 유튜버들을 처벌할 거면은 그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그걸 뭐 깨부수고 이런 장면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이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인데 이게 80년대도 아니고 예전에 무슨 뭐 미국 문화원 이런 데 불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그런 시대가 물론 그런 시대네요. 근데 그런 시대긴 한데 이게 그렇고 민간인 고문한 사람이 평생 그걸로 막 무슨 잘 나가고 막 이런 그런 시대네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런 폭행 같은 건 이러지면 안 되죠. 그런 열심히 그 평화롭게 시위한 분들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잣대만 고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간 거는 기자나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자와 유튜버가 둘 다 목적이 예. 안에 있는 영상을 담기 위해서 안에 현장의 모습을 영상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 즉 유튜브나 기자나 둘 다 시위대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 오로지 영상을 담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면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고 젊은 시각 같은 경우 근데 영상이 지금 도는 거 보니까는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데 갑자기 어느 경찰이 젊은 시각을 팔을 잡더니 옷을 잡더니 끌어당기면서 이제 버스에 태우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무슨 행위를 했느냐? 가만히 서서 벽에 기대어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연행을 해 갔다는 것은 기자도 똑같은 거죠. 기자도 똑같이 카메라 들고 가만히 영상을 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행해 가는데 왜 기자는 풀어줬느냐? 그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경찰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거센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국민의힘에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수십만이 그 앞에 모였는데 십수만이 모였는데 관절을 그 대통령 그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50명 남짓입니다. 지금 이렇게 JTBC 같은 언론사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이러한 시위대가 그러니까 시위대가 다 폭동자들인 줄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사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반면에는 뒤에서 시위 끝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딱 마무리를 그렇죠. 잘하고 네. 이러한 장면들도 똑같이 정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그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 현장 서부지부 현장에서 청소하고 종량제 보도 담아서 한 곳에 모으는 게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이게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마지막 젊은 시각이 굉장히 제가 잘 알지만 뭐 다 잘 아시지만 바르고 아주 이제 꼴고진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에 대해서 폭력 시위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청사 안에 아마 CCTV가 다 있을 거예요. 청사 안에 CCTV를 프레임별로 분석을 하면요. 누가 영상 촬영한 건지 누가 영상 촬영하면서 폭력하는지 금방 가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영상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교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뭐 보수 유튜버가 선동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폭력을 선동을 하고 교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그거를 촬영만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주거 침입 자체는 문제가 그 주거 침입이 아니라 무슨 침입인가 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잣대는 좀 같이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내란 특검법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공포하라고 나섰는데 이게 사실상의 실익이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내란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내란 특검하면요 이게 최대 3개월 동안 수사 가능합니다. 3개월. 3개월. 네. 3개월이 지금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헌재 결과도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왜 민주당이 중요하냐? 3개월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계속 불러가지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악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법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있을 줄 모르는 조기 대선에 활용하게 한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 대행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2유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특검법에 대해서 그 비용 축에서와 법안을 다운받아 봤는데 최장 이제 150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보통 특검법이 최장 120일인데 이번 특검법은 최장 150일이고 공소 유지도 1년 넘게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111억이에요. 111억.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검찰 예산 뭐 특수비 활동비 다 깎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돈이 있으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111억이 그 특별검사가 한 명이 있고 또 검사 보가 뭐 40명이 있고 수사관들 60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별검사랑 특별검사 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리고 기소 다 끝날 때까지 가는 거라서 네. 공소유지 다 끝날 때까지 가는 거라서 이거 엄청나요. 월급이 예. 1,200만 원, 1,300만 원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량도 제공되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사를 150일 하고 예. 공소 유지 1년이잖아요. 예. 공소 유지 1년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재판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크게 할 일이 없는데 그러한 비용 낭비가 문제가 있고 이미 지금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다시 한다 그러고 지금 국수본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는데 특검을 또 왜 하냐?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조항을 보니까요. 12조에 이번에 그 법률 보니까 특검법안 보니까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8년 전에 특검 때 피의 사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당시 이규철 특검보가 나가지고 브리핑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정해진 대로 브리핑을 한 거지만 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요 수사 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피의 사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그 야당은 지금 이거를 대선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그때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된다면은 그 이게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된다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위험한 규정이 네. 그 특검법 19조에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특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불가하더라도 그게 있다 하더라도 예.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는 국정원법,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네. 특검법이 우선한다. 예. 압수수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특별 검사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검사가 그냥 국정원 쑤시고 각 군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 들어가서 다 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예, 네. 저희가 그러면 여태까지 형평성 얘기 같은 걸 많이 했고 특검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평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타이 이스타제트 뇌물 의혹 수사 요거 위원님 이거 네. 전문가잖아요. 이거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제가 파악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예. 수사가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파악을 했는데 네. 이 담당 부장검사가 또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수사 상당히 오래됐고 네.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지금 모든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네.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뇌물죄의 수괴 또는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았어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검사도 사표를 썼다. 저는 이게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지역 특성인 걸 좀 이게 저 영향 미쳤을 거라고 믿지 않지만 아니, 이 그건 괜한 아니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네. 담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시대요. 네, 그런 상황이고 환자가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소환 조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소환을 해야겠다 이런 조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혼란한 상황이 와버리면 지금 탄핵 국면이 와버리면 개헌 국면이 와버리면 스탑이 되겠는 거죠. 그럼 제대로 기소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문재인은 문재인이다. 이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탄핵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법의 정치화 즉 정치적 이슈로 사법을 진행 안 되도록 막는 게 지금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이 절차도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월 23일부터 항소심 열리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 설 전이라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서 날짜라도 좀 확정을 해서 절차가 진행된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법의 공정성을 믿을 거다 생각합니다. 태국까지 갔다 오실 정도로 취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지금 제가 화나게 만드는 페이스북 글 하나 띄워드릴게요. 문재인 예. 전 대통령의 네. 페이스북 글입니다. 네. 탄핵되는 날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예? 너무도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이런 거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것도 예. 마찬가지 이재명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정치 자기의 어떤 사법 문제가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요. 이건 정치 이슈가 돼버리면요. 이건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주장 가지고 악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협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형사법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마 이 문재인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에 미친 영향력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더 사법부가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거 글을 보면요.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코로나 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신다 이러면서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도 했었고 사실 갈라치기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 20대와 뭐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갈라치기는 지난 정권에 너무 많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둘로 나눠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 혐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2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2억 원대 뇌물 혐의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형량이 이거 실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형 나오죠. 예. 실형 나오고 적어도 3년 이상은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올린 이 글 우리가 이제 조국의 SNS를 이제 조적조라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발로 올린 이 글 본인이 구속됐을 때 이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게 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재명이 구속됐을 때 똑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승리했다. 이제는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하자. 이거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정치인과 언론이 앞서서 주기 바란다. 본인들이 구속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제구속에서 왜 나한테 왜 아주 윤석열 대통령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고 예.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제적 이득을 뭐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이권을 챙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또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들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좀 조용히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3일입니다. 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데 이것도 과연 절차를 지켜가지고 3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2달 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안에 끝날지 또 재판 중간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조퇴하거나 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뭐 이제는 뭐 본인 재판에 대해서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재판부터 아마 굉장히 큰 지연 작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이재명 담당 재판부에다가 다른 재판은 배정하지 않겠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만 가지고 3월 11일까지 끝내라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내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재판부에서 이거 진짜 방청할 의미가 있어요. 이거 방청 가가지고 좀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서 여론에도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28%를 기록을 했죠. 근데 다른 조사도 다 같은 방향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요,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 28% 이게 다음 주에는 또 몇 퍼센트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추세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본인 재판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만 압축해서 당기는 이런 것들 국민들 굉장히 반감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 지금 탄핵 정국에서 지금 오늘 아마 6대 은행장인가 만나가지고요. 예. 또 이제 회의를 연다 그러는데 민생을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 또 오만한 거 좀 싫어합니다.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면서 겸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탄핵 정국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국가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더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된다가 40%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절대 안 된다가 50% 넘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